내가 민지구나. 살아있어 줘서 정말 고맙다. 비 오는 날이면 그는 아직도 그 아이를 찾는다. 20년 전 사라진 손녀, 그날 받지 않은 단 한 통의 전화. 이제 그는 이 나라 최고의 기업 회장이 되었지만 그 성공 뒤엔 평생 감출 수 없는 죄책감이 숨어 있다. 그런데 오늘 골프장에 나타난 젊은 캐디의 손짓이 이상하리만치 익숙하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후회와 기적처럼 찾아온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0년을 가로지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요일 아침 8시 청담동 펜트하우스 40층 침실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든다. 73세 박진우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뜬다. 매일 아침이 그렇듯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침대 옆 탁자 위 은색 액자 속 사진이다. 5살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토끼 인형을 안은 채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 회장은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지민아, 잘 있니? 할아버지는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간다. 3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는 너무나 고요하다. 발소리만 텅텅 울릴 뿐이다. 가정부 김 여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놨지만 박 회장은 입맛이 없다. 그저 커피 한 잔만 들고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선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저 아래 어딘가에 지민이가 있을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 박 회장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시계를 본다. 9시 30분, 골프장 예약 시간이 11시니까 슬슬 준비를 해야 한다. 박 회장은 매주 일요일이면 빠짐없이 그린밸리 컨트리 클럽을 찾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회장은 정말 대단하다고. 70이 넘어서도 골프를 저렇게 열심히 치다니. 건강관리도 철저하시고 여전히 패기가 넘치신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박 회장이 골프장을 찾는 진짜 이유를. 20년 전 바로 그 골프장 근처에서 손녀 지민이가 사라졌다. 박 회장은 매주 그곳을 찾으며 스스로를 벌한다. 내가 사라진 곳에서 할아버지도 같은 아픔을 느끼겠다고.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고. 옷장에서 골프 의류를 꺼내 입는다. 고급 브랜드의 흰색 폴로 셔츠, 베이지색 바지, 명품 골프화, 모든 게 최고급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박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을 본다. 주름투성이 얼굴, 백발이 된 머리, 나이 든 눈빛. 성공했다. 이 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를 일궈냈다.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의 회장이다. 하지만 뭐가 남았나? 첫째 아들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딸 수연이는 지민이가 사라진 뒤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떠났다. 부인은 그 충격으로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 넓은 집에 박 회장 혼자 남았다. 성공의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다. 인터폰이 울린다. 차 준비됐다는 신호다. 박 회장은 골프백을 메고 엘리베이터에 탄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운전기사 이 부장이 차 문을 열고 기다린다. 이 부장은 밝게 인사하지만 박 회장은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말이 없다. 늘 그렇듯이 이 부장은 이미 익숙하다. 회장님은 원래 말이 없으시니까. 특히 일요일 아침엔 더욱 말이 없으시다는 걸 10년째 운전을 하며 잘 알고 있다. 차는 청담동을 벗어나 강남대로를 달린다. 일요일 아침이라 도로는 한산하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간다. 고층 빌딩들, 쇼핑몰들, 카페들 모두 박 회장이 살아온 성공의 상징들이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저 20년 전 그날만 생각난다. 경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차는 남쪽으로 달린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경기도 용인의 어느 산자락에 자리한 그린밸리 컨트리 클럽 정문이 보인다. 박 회장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뛴다. 20년 전 바로 이 골프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백화점에서 지민이가 사라졌다. 그날도 비가 왔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 딸 수연이가 휴대폰으로 필사적으로 전화를 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받지 않았다. 클럽하우스 회의실에서 20억짜리 계약건을 논의하는 중이었으니까, 나중에 걸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마지막이었다.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이 시간이 지난 뒤였고 경찰이 수색을 시작한 뒤였다. 박 회장은 미친 듯이 백화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CCTV를 아무리 봐도 지민이는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완벽하게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이었다. 차가 주차장에 선다. 박 회장은 깊게 숨을 쉬고 차에서 내린다. 골프백을 어깨에 메고 클럽하우스로 걸어간다.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한다. 박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라커룸으로 향한다. 라커룸에서 골프화 끈을 묶으며 박 회장은 또다시 과거를 떠올린다. 그날 수연이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내가 전화했을 때 받기만 했어도 우리 지민이 안 잃어버렸을 거라고. 아버젠 회사가 돈이 더 중요하셨다고. 딸이랑 손녀보다 계약서 한 장이 더 소중하셨다고.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정말로 그랬으니까. 박 회장은 그때 이미 성공에 미쳐 있었다. 더 크게, 더 높이, 더 많이. 가족은 뒷전이었다. 그 대가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르게 될 줄은 몰랐다. 거울 속 자신을 본다. 주름진 얼굴에 후회가 가득하다. 박 회장은 골프백을 다시 메고 밖으로 나간다. 1번 홀 티박스로 향한다. 오늘은 어떤 캐디가 배정됐을까? 1번 홀 티박스에 박 회장이 도착했을 때 캐디 한 명이 골프백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여성이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캐디복, 밝은 표정. 박 회장은 습관적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를 훑어본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진다. 저 눈매, 저 미소, 저 목소리 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기분 탓이겠지. 나이 들어서 자꾸 착각하는 거겠지. 박 회장은 그 생각을 떨쳐내고 티샷을 준비한다. 골프백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천천히 어드레스를 잡는다. 그때 캐디 민지가 골프공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더 꺼낸다. 그리고 작은 천으로 공을 닦기 시작한다. 천천히, 꼼꼼하게, 마치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 박 회장의 손이 드라이버를 잡은 채 멈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저 손짓, 공을 닦는 저 손놀림. 정확히 저렇게 지민이도 골프공을 만졌었다. 5살 때 할아버지 골프 연습하는 걸 보며 공을 주워다 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공을 닦아주곤 했다. 우연일까? 아니, 그냥 우연이겠지. 많은 캐디들이 저렇게 공을 닦을 테니까. 박 회장은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공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백스윙을 시작한다. 드라이버가 공을 정확히 맞추고 공은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포물선을 그리며 페어웨이 중앙으로 날아간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운다. 그 웃음을 본 순간 박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저 웃음, 저 표정,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지민이랑 똑같다. 지민이도 기쁠 때면 저렇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며 웃었다. 박 회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카트에 탄다. 민지가 운전석에 앉아 카트를 출발시킨다. 카트가 페어웨이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박 회장은 슬쩍슬쩍 민지를 관찰한다. 옆모습을 본다. 턱선이 날렵하다. 코는 오똑하고 귀는 작고 동그랗다. 지민이 엄마인 수연이를 닮았다. 아니, 지민이도 그렇게 자랐을 것 같다. 박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린다. 설마 저 아이가.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20년 전 경찰도 사립탐정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나타나겠어. 박 회장은 스스로를 진정시킨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빠르게 뛴다. 민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한다. 박 회장은 짧게 대답한다. 민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카페에서도 일하고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했다고. 자신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춘 것 같다. 손이 차갑게 식는다. 민지가 말을 잇는다.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어느 날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린다. 민지가 대답한다. 한 20년 전이라고. 정확히는 5살 때였다고. 지금 25이니까 딱 20년 전이라고. 박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는다. 20년 전, 5살, 기억상실, 모든 게 너무나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민지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진다. 부모님은 모른다고. 아직도 찾고 있다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경찰이 수소문했다고. 실종 아동 신고 들어온 거 전부 대조해봤다고. 근데 자신과 맞는 케이스가 없었다고. DNA 검사도 해봤는데 매칭되는 가족이 없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20살 되자마자 나와서 혼자 살면서 이것저것 일하면서 살아왔다고. 민지는 쓸쓸하게 웃는다. 근데 20년이나 지났으니 이젠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부모님이 자신을 진짜 찾고 계셨다면 벌써 찾았을 거라고. 어쩌면 자신은 버려진 아이였을지도 모른다고. 박 회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저 아이가 지민이라면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야.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민지의 눈이 커진다. 놀란 표정으로 왼쪽 어깨를 가리킨다. 박 회장은 숨이 막힌다. 지민이도 정확히 같은 위치에 동그란 점이 있었다. 아주 작은 까만 점. 라운딩은 계속된다. 하지만 박 회장의 머릿속은 온통 민지 생각뿐이다. 모든 스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평소 같으면 파 정도는 거뜬히 치는데 오늘은 자꾸만 보기 더블 보기가 나온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본다. 박 회장은 짧게 대답한다. 그냥 집중이 안 된다고. 5번 홀에 도착한다. 박 회장이 아이언샷을 준비하는 동안 민지가 물병을 꺼낸다. 박 회장이 물을 받아 마시는데 민지가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따라라 따라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잘 자라 우리 아가 예쁜 꿈 꾸렴. 박 회장의 손이 물병을 쥔 채 멈춘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 멜로디, 그 가사, 세상에 어떻게 그건 박 회장이 직접 만든 자장가다. 20년 전 잠들지 못하는 손녀를 위해 박 회장이 직접 만들어 불러주던 노래. 세상에 딱 두 사람만 아는 그 멜로디, 그 가사. 박 회장과 손녀 지민이만.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잘 모르겠다고. 그냥 가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게 된다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자신 안에 원래 있었던 노래 같다고. 박 회장은 목이 메인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하지만 참는다. 여기서 올 순 없으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박 회장이 묻는다. 민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하다. 어떻게 아냐고. 진짜 신기하다고. 자신이 딸기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다고. 그것도 어떻게 아냐고. 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73세 노인이 골프장 한가운데서 흐느끼기 시작한다. 민지는 깜짝 놀라 박 회장 옆으로 다가간다.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한참 후 박 회장이 겨우 진정한다. 민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회장을 계속 본다. 두 사람은 카트에 앉는다. 박 회장은 깊게 숨을 쉬며 진정하려 애쓴다. 민지는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린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손녀 생각이 난다고. 민지의 눈이 커진다. 박 회장이 말을 잇는다. 20년 전 손녀를 잃어버렸다고. 5살 때 비 오는 날 백화점에서 사라졌다고. 그날 자신은 여기 골프장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고 딸이 필사적으로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나중에 걸겠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박 회장은 다시 얼굴을 손으로 감싼다.
전화를 받았을 땐 이미 이 시간이 지난 뒤였고 아이는 흔적도 없었다고, CCTV에도 안 잡혔다고, 누군가 완벽하게 계획적으로 데려간 거였다고. 경찰도 사립탐정도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민지는 박 회장 옆에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듣는다. 박 회장이 계속 말한다. 그 뒤로 자신의 인생은 지옥이었다고. 딸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고, 아들은 사고로 죽었고, 아내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이제 자신은 혼자 남았다고. 이 넓은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고. 성공했다고들 하지만, 이 나라 최고의 기업 회장이라고들 하지만 뭐가 남았냐고.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돈뿐이라고.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자신도 가끔 생각한다고.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을까? 자신의 부모님도 회장님처럼 자신을 그리워할까? 아니면 정말 자신을 버린 걸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모님 얼굴을 본 적 없다고. 꿈에서조차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게 제일 슬프다고. 민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박 회장은 민지를 본다. 민지도 박 회장을 본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만난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 운명처럼 만난 것처럼.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민지는 눈을 깜빡인다. 어떻게 또 아냐고. 자신은 고사리를 정말 못 먹는다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고. 박 회장은 눈을 감는다. 지민이도 그랬다. 고사리만 보면 도망쳤다. 박 회장이 또 묻는다. 민지가 대답한다. 어떻게 계속 자신 얘기를 다 아냐고. 정말 신기하다고.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을 잡는다. 오늘 라운딩 여기서 끝내고 자신을 좀 따라와 달라고. 보여줄 게 있다고. 라운딩을 중단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온다. 박 회장은 캐디 마스터에게 오늘 캐디비 3배로 줄 테니 강민지 씨 조기 퇴근시켜달라고 한다. 민지는 어리둥절하다. 박 회장이 말한다. 같이 저녁 먹자고. 아니, 그 전에 보여줄 곳이 있다고. 민지는 불안한 표정이다. 박 회장이 말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 얘기했으니까.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박 회장의 차에 탄다. 이 부장이 차를 몰기 시작한다. 차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린다. 차 안은 조용하다. 박 회장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정말 지민이일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 민지도 창밖을 보며 복잡한 표정이다. 회장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자신에 대해 전부 아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건 왜일까? 1시간 후 차는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도착한다. 고급 주상복합 건물 40층 전체가 박 회장의 집이다. 민지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입이 떡 벌어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간다. 문이 열리면 바로 거실이다. 3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에 거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민지는 멈춰선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민지가 떨리며 말한다. 여기 자신의 꿈에 나오는 그 집이라고. 박 회장은 민지의 손을 잡고 발코니로 향한다. 발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거대한 정원이 펼쳐진다. 40층이지만 건물 구조상 옥상 정원이 있는 것이다. 정원 한가운데 분수대가 있다. 민지는 분수대를 보는 순간 주저앉는다. 저 분수대 자신의 꿈에 매일 나온다고. 저기서 누군가랑 놀았다고. 그 사람이 자신을 안아주고 높이 들어 올려주고 돌려줬다고. 근데 얼굴은 안 보인다고. 그냥 따뜻한 느낌만 기억난다고. 민지는 울면서 말한다. 박 회장은 민지 옆에 무릎을 꿇는다.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자신이 민지를 안아주고 놀아줬다고. 여기 이 정원에서 매일. 민지는 박 회장을 본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것 같다고. 아니, 확신한다고. 민지는 자신의 손녀 지민이라고. 민지는 박 회장을 안는다. 둘은 정원 한가운데서 한참을 운다. 20년 만에 재회. 거실로 들어와 박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온다. 앨범을 펼친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다.
분수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똑같은 분수대, 똑같은 배경. 민지는 사진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진다. 박 회장이 말한다. 20년 전 민지라고.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긴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정원에서 그네를 타는 사진, 같이 케이크를 먹는 사진, 잠든 아이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민지는 손을 떨며 사진을 쓰다듬는다. 자신 정말 행복했었다고, 이렇게 사랑받았었다고.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민지는 이 집의 햇살이었다고, 민지만 있으면 온 집안이 웃음꽃이 피었다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도 삼촌도 전부 민지가 제일 좋았다고. 특히 자신은 민지를 정말 아꼈다고.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집에 와서 민지만 보면 다 잊혔다고. 그런데 자신이 민지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박 회장은 앨범의 마지막 장을 넘긴다. 거기엔 신문 스크랩이 있다. 옷의 여아 실종, 백화점서 사라져, 경찰 수사 난항, 단서 전무, 재벌 회장 손녀 실종, 3개월째 오리무중. 민지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자신이 이렇게 큰 사건이었다고.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고. 경찰이 총력 수사했고 언론이 매일 보도했다고. 현상금도 10억까지 걸었다고. 근데 아무 소용 없었다고. 민지를 데려간 사람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민지는 고개를 숙인다. 그럼 자신을 데려간 사람이 누구였을까?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 왜 자신을 병원에 버리고 간 걸까? 박 회장은 한숨을 쉰다. 모르겠다고. 경찰 추측으로는 유괴범이 돈을 요구하려다가 수사가 너무 커지니까 겁을 먹고 민지를 버린 것 같다고 했다고. 근데 확실하진 않다고. 다만 민지가 발견된 병원이 여기서 300km 떨어진 강원도 산골이었다는 게 유일한 단서였다고. 민지는 생각에 잠긴다. 강원도, 산골. 자신은 그때 기억이 전혀 없다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너무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 뇌가 스스로 방어기제로 기억을 지운다고 했다고. 그래서 5살 이전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거라고. 박 회장은 민지의 손을 잡는다. 괜찮다고. 이젠 괜찮다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민지가 지금 여기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왔다는 거라고. 민지는 박 회장을 안는다. 박 회장이 말한다. DNA 검사 먼저 하자고. 그래서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민지 엄마한테 알려야 한다고. 민지가 묻는다. 박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부산에 있다고. 그날 이후로 엄마는 자신을 떠났다고. 민지가 사라진 건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신이 전화만 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그 말이 맞다고. 박 회장은 눈물을 닦는다. 그래서 2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다고. 민지가 돌아왔다는 걸 알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민지도 눈물을 흘린다. 엄마 보고 싶다고.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만날 수 있냐고.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내일 당장 병원 가서 DNA 검사하자고. 그리고 결과 나오면 바로 부산 가자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이 살았던 방에서 잔다. 20년 전 그대로 보존된 방, 분홍색 벽지, 인형들,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림책들. 민지는 방 안을 천천히 돈다. 하나하나 만져본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다. 책장에서 그림책 한 권을 꺼낸다. 백설공주. 민지는 책을 펼친다. 첫 장에 어린아이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다. 박지민. 민지는 그 이름을 쓰다듬는다. 박지민. 자신의 이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별 모양 야광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년 전 지민이가 이 별들을 보며 잠들었을 것이다. 민지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장가를 흥얼거린다. 따라라 따라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잘 자라 우리 아가. 예쁜 꿈 꾸렴. 다음 날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 민지는 창밖을 본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온다. 숨이 가빠진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박 회장이 문을 연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민지는 자꾸 창밖을 본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린다. 박 회장은 민지의 손을 잡는다. 그날도 비가 왔다고, 민지가 사라진 그날 장대비가 쏟아졌다고, 어쩌면 민지 몸이 기억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민지는 떨린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한다.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실 의사가 설명한다. DNA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확실한 결과를 위해 정밀 검사를 하겠다고 체열을 하고 검사실을 나온다. 병원 로비에서 박 회장이 말한다. 결과 나올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민지는 불안한 표정이다. 만약 자신이 정말 손녀가 아니면 어떡하냐고. 박 회장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라고. 민지는 지민이 맞다고. 할아버지가 확신한다고. 그리고 설사 DNA가 안 맞아도 자신은 민지를 손녀처럼 대할 거라고. 20년 동안 혼자 살아온 민지가 너무 안쓰럽다고. 민지는 눈물을 흘린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민지는 점점 과거를 떠올린다. 정원에서 놀던 기억, 할아버지와 그네 타던 기억,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던 기억,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진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 결과가 나왔다고. 두 사람은 다시 병원으로 간다. 의사가 봉투를 건넨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다. 결과지를 본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박 회장은 결과지를 민지에게 건넨다. 민지는 결과지를 본다. 유전자 일치율 99.99, 친손녀 관계 확실. 민지는 주저앉으며 운다. 박 회장은 민지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는다. 민지는 자신의 손녀라고, 지민이라고.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운다. 20년 만에 확실한 재회. 박 회장은 사람을 동원해 수연이를 찾는다. 3일 후 연락이 온다. 수연이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박 회장은 민지에게 말한다. 민지 엄마 찾았다고. 민지의 눈이 커진다. 박 회장이 대답한다. 부산에 작은 카페 한다고. 같이 가보자고. 민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날 두 사람은 KTX를 탄다. 부산까지 가는 2시간 30분. 민지는 한마디도 못한다. 손을 떨고 계속 창밖만 본다. 박 회장도 긴장된다. 20년 만에 보는 딸, 자신을 용서해 줄까? 부산역에 도착하고 택시를 탄다. 해운대 쪽으로 20분을 달린다. 작은 골목 안 아담한 카페 앞에 선다. 수연의 카페 간판에 조용히 적혀 있다. 박 회장은 깊게 숨을 쉰다. 그리고 민지의 손을 잡고 문을 연다. 딸랑 문 열리는 소리. 카페 안은 조용하다. 카운터에 한 여자가 서 있다. 40대 중반, 여전히 수연이다. 2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수연이는 손님을 보고 습관적으로 인사한다. 그리고 얼어붙는다. 박 회장을 본 것이다.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린다. 두 사람 사이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20년의 세월이 그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때 민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선다. 수연이는 민지를 본다. 그리고 무언가를 느낀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자신은 강민지라고. 아니, 박지민이라고. 수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다.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지민이는 20년 전에 사라졌다고. 박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낸다. DNA 검사 결과라고. 수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는다. 눈으로 결과지를 읽는다. 유전자 일치율 9999, 친손녀 관계 확실. 수연이는 서류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민지를 본다. 민지가 한 발 다가간다. 그 한마디에 수연이는 무너진다. 카운터를 붙잡고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린다. 민지도 엄마에게 달려가 안는다. 두 사람은 카페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운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한참 후 수연이가 정신을 차린다.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팻말을 걸고 세 사람은
카페 안쪽 테이블에 앉는다. 수연이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20년 전 강원도 병원에서 깨어난 것, 기억이 전혀 없었던 것, 고아원에서 자란 것, 이것저것 일하며 살아온 것, 골프장에서 할아버지를 만난 것. 수연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듣는다. 민지가 말한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봤다고. 처음엔 자신도 몰랐는데 점점 퍼즐이 맞춰지더라고. 자장가도 똑같이 알고 계셨고 자신의 버릇도 다 아시고 그래서 DNA 검사를 했다고. 수연이는 박 회장을 본다. 눈빛이 복잡하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인다. 20년 전 그날 자신이 전화만 받았어도 수연이는 손을 든다. 됐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지민이가 돌아왔다고. 그걸로 됐다고. 박 회장은 딸을 본다. 수연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하다. 하지만 더 이상 원망은 없다. 그저 감사한 뿐이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한다. 수연이는 부산 카페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온다. 박 회장의 집에서 다시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지민이는 골프장 일을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2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라도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고 싶다고. 박 회장은 회사 일을 대폭 줄인다. 부회장에게 대부분의 업무를 넘기고 자신은 주 2회만 출근하기로 한다. 이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 석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그린밸리 컨트리 클럽을 찾는다. 그 골프장, 지민이와 박 회장이 운명처럼 만난 곳 1번 홀 티박스에서 박 회장은 말한다. 여기서 운명이 다시 시작됐다고. 수연이는 미소 짓는다. 정말 기적 같다고. 그 넓은 세상에서 하필 아버지 앞에 지민이가 나타났다고. 지민이는 두 사람을 본다. 자신은 행운아라고. 다시 가족을 찾았으니까. 박 회장은 지민이를 안는다. 아니라고. 자신이 행운아라고. 돈도 명예도 성공도 다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전부 잃었었다고. 근데 하늘이 자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20년 전 그날도 비가 왔다. 하지만 이제 비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다. 씻겨 내려가는 과거의 아픔이고 새로 시작하는 희망의 빗줄기다. 박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골프채를 땅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의 손을 잡는다. 고맙다고. 돌아와줘서, 용서해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수연이와 지민이도 박 회장의 손을 잡는다. 빗속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20년의 공백이, 20년의 그리움이, 20년의 후회가 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된다. 박 회장은 이제 안다. 성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가족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골프장을 나선다. 빗속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사람들의 따뜻한 행진이었다. 2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새 영혼의 여정.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함께할 내일뿐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그 공백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 아닐까요? 성공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니며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미뤄둔 전화 있나요? 하지 못한 사과 있나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 있나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그 마음을 전하세요. 박 회장처럼 20년을 후회하며 살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